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르는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다는 거죠. 기업들 실적에 오히려 우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두 가지가 바로 ISM, PMI, 중국의 PPI가 다 지금 돌아서고 있다. 주식시장의 2차 랠리가 이제 곧 시작되겠구나. 그 2차 랠리는 언제부터 올까?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전쟁 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말씀대로 과거처럼 그냥 흐지부지 끝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세계 경제 체력이 워낙 약해져 있잖아요. 유럽 경제도 지금 뭐 되게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미국도 재정 적자가 그로 인해서 상당히 그 전쟁 지원을 통한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확대가 됐을 때 과연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계속 좋을 수 있겠느냐. 뭔가 침체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도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금리가 내년 상반기에는 떨어질 겁니다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전무 지금 전쟁 중인데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뭐 지금 엄청나게 대규모로 하고 있으니까 야, 이 전쟁 중에 금리가 떨어지겠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전에 1980년대 CPI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1979년도 12월 24일 날 그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옛날 러시아가 소련이잖아요. 그렇죠. 소련 연방이잖아요. 그런데 12월 24일 날 공격을 했는데 참 재미나게도 1979년 12월 24일 날 공격하고 4개월 뒤인 1980년 4월 달에 CPI가 고점을 쳤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시점 날짜는 생각이 안 나네요. 예, 2022년 작년 2월 달이었어요. 아, 네. 예, 2월 24일 날 공격이 들어갔는데 4개월 뒤에 6월 달에 CPI가 9.1 고점을 치죠. 그래서 79년도에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나서 4개월 뒤에 14.8% CPI 고점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나서 4개월 뒤인 6월 달에 9.1% 고점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봐봐 이번에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또 전쟁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980년도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라크가 이란을 또 공격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8년 전쟁이 되고요.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라크, 이란 전부 다 산유국이에요.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산유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하고는 거의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1980년 9월 22일 날 이라크에 그때 사담 후세인이 공격을 했어요. 그렇죠. 네, 공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1980년도에는 미국 S&P 500이 24%인가 28%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적해 주셨듯이 달러는 계속 강달러를 유지를 합니다. 그 강달러가 81년, 82년 넘어가면서도 유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985년도에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계속 강달러가 유지가 되는데 일본이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240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라자 호텔로 불러가지고 네, 독일 조식이나 함께 하지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그러니까요 뒤통수 이래 만져주면서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그렇게 일본 자동차부터 많이 팔아먹으면서 지금 엔화가 이렇게 약하게 되는 게 맞냐 해서 240엔이 딱 2년 뒤에 1987년 되면 120엔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달러가 또 약하게 되니까 85년, 86년, 87년 10월 블랙만데이가 있기 전까지 또 시장이 랠리가 있었고 그렇게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일본 주식시장이 그때
폭발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 이 두 개의 전쟁이 공존하는데 과연 CPI는 떨어지고 주가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1979년, 1980년도에 이란 이라크 전쟁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주가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요. 그리고 금리도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시장에 워낙 그 악재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또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11월 1일 그 FOMC 회의가 있게 될 때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이스라엘 전쟁의 어떤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이번은 잘 넘어가더라도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어? 뭐 이런 또 불안감들 네.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11월 달에 FOMC 회의, 여기서는 뭐 거의 동결이라고 보고 있고, 12월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뭐 5%였다가 한 35%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전히 동결 가능성은 한 70%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물가가 안 잡혀서 8월 달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막 화를 내듯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계속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금리는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 금리가 올라갔던 거는 실질 금리보다는요.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간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라 요 실질 금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실질 금리는 돈의 수요입니다.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요즘 벤처 기업들, 뭐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PF 등에서 돈이 지금 말라가지고 돈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그런데 돈의 공급이 또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 실질 금리가 뭐 미국 재무부도 돈을 땡겨가고 있고, 예, 미국 연준도 돈을 땡겨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르는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페드가 또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나인데 페드는 물가를 잡고 완전 고용을 이룬다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내년 되면 2%대로 CPI도 떨어지고 그래서 페드 와치에서는 내년 5월 전후로 오면 오히려 페드가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1월 지나서 혹시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은 예,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없을 생각합니다. 것이다. 근데 그 셧다운 관련된 그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불안정 이것이 가져올 뭐 지금도 돌아가는 뉴스 보면 뭐 하원에서 저 의원들끼리 합의가 좀 잘 안 되고 공화당도 지금 뭔가 좀 복잡한 것 같거든요. 네, 그 셧다운 부분도 올해도 겪었었잖아요. 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셧다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와 아니 어떻게 이 셧다운이 되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라든지 테슬라의 실적 발표라든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저는 기업들 실적에 오히려 우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부의 셧다운하고 기업의 실적과 이 기업들의 제품을 사는 개인들의 소비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셧다운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그냥 돼요. 노이즈 정도로 치부해라. 네, 그냥 노이즈. 네. 노이즈 캔슬링.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그냥 노이즈로 취급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인지는 몰라도
자꾸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2,400도 깨지고 이런 공포심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또 신문 기사를 보면 2,200은 안전할까 뭐 이런 기사들이 또 예. 무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중심에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 이것은 그런 불확실성 혹은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 아니야? 네. 외국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보면 가끔씩 걔네들이 전략 리포트를 냅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asset allocation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고요. 그 asset allocation에 있어서 이제 equity라고 하는 주식, 그 다음에 fixed income이라고 하는 본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주식만 이 equity strategy에 보면 거기서도 지금은 선진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물가가 높은 상황, 유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매일같이 중국 시장도 체크를 하거든요. 중국 시장도 계속 외국인 매도가 나와요. 그러게 거기도 계속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네. 계속 그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계속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큰 규모가 아니라 찔끔찔끔 나오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뭐 1,500억, 2,500억 뭐 요 정도 이렇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그때 당시에도 약간 중국발 위기가 있었고요. 중국 그림자 금융, 뭐 지방 그림 은행도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중국발 위기 있고 그때도 항생지수 있잖아요. 네. 항생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마이너스 40을 터치하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금 작년부터 올해 항생지수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헝다 사태라든지 벽개원 사태 이것 때문에 야 중국발 위기 시작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는데 16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서서히 돌기 시작합니다. 네. 예, 도는데 플러스가 난 거는 16년 10월에서 11월 경에 플러스로 들어가고요. 근데 계속 떨어지던 중국의 PPI가 돌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은행주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대환유화학 같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PPI를 보면 바닥을 치고 7월 달에 바닥을 치고 지금 8, 9, 10월 PPI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2016년 7월 달에 JP 모건에서 전략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equity strategy 주식 전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디벨롭 마켓이 아니라 선진국 마켓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늘리고 한국의 코리아 빅테크 기업을 사라라는 제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PPI가 돌면서인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 PPI가 정말 플러스까지 돌아설까? 근데 중국의 차이나 PPI랑 굉장히 연동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지표가 뭐냐면요. ISM 제조 PMI입니다. 제조 PMI, PMI가 구매 관리자의 서베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신규 고용을 할 겁니까? 주문을 낼 겁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구매 관리자한테 서베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ISM 제조 PMI가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죠. 네. 어제 발표된 S&P 글로벌 PMI도 5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PMI가 돌고 있는데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PMI가 구매 관리자가 우리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문을 늘리고 있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뭐 주문을 늘리면 미국에서 주문을 늘리면 그걸 잘 만들어주는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의 PPI가 지금 돌기 시작했고요. 네. 중국 내수가 그런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중국의 선전 지역이라고 홍콩 바로 위에 있는 네. 그 선전 지역이 주간 단위로 주택 거래량이 58,000채가 나오면서 올해 들어와서 최고치를 찍습니다. 그래요? 네.
원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약세장에서 거래가 줄고 강세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그렇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재할인율도 많이 인하를 하면서 중국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2016년과 같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PPI가 차이나 PPI가 내년 1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노이즈가 많긴 하지만 중국도 돌아서고 있고 PMI도 돌아서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두 가지가 바로 ISM PMI, 중국의 PPI가 다 지금 돌아서고 있다. 지금 그런데 그래도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전에 그 달러 인덱스 지수가 보통 115 막 이렇게 치고 갔어야 되는데 105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호재로도 볼 수 있지만 강달러가 좀 어느 정도 멈췄다는 네. 게 반대로 이 미국 경제가 뭐 경제 자기네들은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미국의 경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좀 불안한 시그널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2008년도 리만 사태 있고 나서 미국이 QE1, QE2, QE3 세 번의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었잖아요. 그때 페드의 대차 제조표를 보시면 8천억 달러에서 4.5조 달러까지 늘어나잖아요. 그 페드의 대차 제조표 늘어난 것만큼 돈이 엄청나게 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풀리면서 2009년도에 뒤늦게 실업률은 후행 지표니까 2009년 10월 달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0년도 5월 달에는 그리스 사태가 생기고요. 2011년도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요. 12년도에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피그스 국가로 번지면서 맞아요. 그리스 국채가 24%,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다 이제 박살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네. 그런 그림에도 경제 위기 안 왔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네. 그 유동성이 힘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저축률을 보시면 네. 저축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저축률이 왜 떨어지지? 아니 경제 위기 오면 저축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축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그동안에 20년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인들한테도 돈을 엄청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퍼줬잖아요.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퍼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저축률이 쑥 올라갔다가 돈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괜찮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위기가 오면 내가 잘릴까봐 앞으로 이 소득을 미국은 우리나라는 아주 고용노동법이 잘 돼 있는데 미국은 당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you fired 나가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보다 훨씬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런데 정부로부터 받은 돈, 내가 그동안에 벌어놨던 돈을 쓴다는 얘기는 내가 잘릴 위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졸트 보고서 보면 사람을 구하는 기업의 수는 2개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 수는 1명이었잖아요. 지금 그게 2대1에서 1.7대 1 정도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취직을 하려고 구직을 하려는 사람이 1.7개 중에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계속 작년에도 올해 정말 안 좋을 거야. 이제는 정말 내년에는 안 좋을 거야. 이런 예측보다는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미국의 개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가라고 보면 저축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많이 뿌려는 달러 때문에 경제 위기는 없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개인들의 저축률을 보면 오히려 소비를 시작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기 위기 가능성, 침체 가능성은 너무 지금은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흔들리는 그때
그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뭐냐. 그래서 금 가격과 지금 비트코인이 네.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레이 달료가 2020년도에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막 찍어대니까 달러가 트래시가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저금리 속에서 돈을 막 푸니까 뭐 주식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다 올라갔었는데 근데 레이 달료가 하나 놓친 게 있었죠. 예, 레이 달리오는 금을 샀는데 금값이 안 올라갔던 거죠. 맞아. 바보 됐죠. 예, 저는 레이 달리오 되게 존경하고 레이 달리오의 프린시플 그 원칙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레이 달리오가 이 디지타이즈드 골드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을 놓쳤던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비트코인을 계속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33,000불을 갔어요. 예, 15,000까지 갔다가 3만을 갔다가 이번에 25,000까지 가더니 정말 시스템 위기가 오면 2017년에서 18년, 19년 넘어갈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나라 2,800만 원에서 400만 원 깨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보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그런데 25,000 갔던 비트코인이 지금 3만 원 뚫고 33,000원을 갔다는 말은 저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라기보다는 이제는 투자 자산에다가 투자를 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 연초 이후에 지금 1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바로 직전 3만 불을 뚫는 걸 보고 주식시장의 2차 랠리가 이제 곧 시작되겠구나. 그 2차 랠리는 언제부터 올까? 할로윈 전략이라고 있잖아요. 항상 10월 말 할로윈 때 사서 그 다음에 5월 달까지 가져가서 세린메이 하는 그 전략인데 할로윈 때 왜 하필이면 할로윈 때일 때 살까? 추수감사절 때 안 사고. 그렇죠. 그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9월 달이 되게 안 좋은 달입니다. 네. 12개월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나는 달이 9월 달이고요. 그 영향 때문에 10월 달도 보면 10월 달에 주가가 무너진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2018년 10월 달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 그런 10월 달마다 이래 무너지는 그런 특성 때문에 10월 말에 사면 11월 달이 전체 12개월 중에 수익률 1등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25년 동안 10월 한 달 평균이 3.3%가 나와요. 그래요? 네. 네, 그런 시기 때문에 10월 말에 주식을 사서 11월, 12월, 1월 계속 줬거든요. 네, 그런 할로윈 전략에 외국인은 결국 최근에 계속 찔끔찔끔 팔고 있는데 이 외국인이 결국 10월 말 할로윈 때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